먼저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 공청회라 해서 상당히 여기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군요. 아마 이번이 크게 세 번째 그 공청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 박경임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그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지식 융합 능력을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과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학습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고 아까 이게 정의적인 영역을 강조한다 하는데 저는 이걸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교육의 변화, 교구 활용을 강조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서 많이 알게 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연구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서 1차만 얘기를 했는데요. 1차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12월서부터 이번 4월까지 거의 5개월간에 개발한 교과가 22개 교과예요. 그 연구진이 아까 38명인가 그 연구진들이 22개 교과를 개발한 거 이건 정말 초능력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 보강되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여기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초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아프지만 같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씩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교과 너무 자주 바뀝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다 얘기를 이미 지금 주요한 것들은 수학교육 경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1, 2차 뭐 공청회 안 했기 때문에 보니까 좀 주요한 거 큰 틀에서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거기서 그 배움을 즐기는 교육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말 그 수학을 쉽게 좀 나가야 되고 수학을 이번에 드러난 특징이 수포자 문제고 지금도 여기 뭐 수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과포자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한 거는 사실 수학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수학이 어렵기 때문이고 따라서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다.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5 수학교육과정에서 내용의 성취 수준의 연이어서 교수학습 유의사항, 평가 유의사항 이런 걸 썼는데 거기 보니까 또 뭐냐면 이렇게 한 것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어렵게 하지 마라. 그렇게 전부 다 다 끌어내리는 너무나 어렵게 갈까봐 끌어내리는 그런 그 교육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포자 이 말 뭐 상당히 좀 저는 뭐 수포가 물집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좀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을 어렵지만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어렵기 때문에 수학을 과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이 포기했느냐 동일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쉬워지면 사교육이 생기냐 이것도 역시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수학이 쉬워지니까 최근에 수능, 물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없나요 지금요? 지금 수학 안 하나요? 외국에서 수학이 그렇게 쉽다 그러는데 LA도 보면 한국 사람들 여전히 거기 가서 수학을 하더라고요. 그럼 쉬운 거하고는 약간 좀 이건 차이가 있다. 똑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재미있는 수학으로 갈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학은 정말 학습이라는 말이 배울 학에다 익힐 습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이 되든지 간에 좀 익힐 때에 그 괴로운 것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그래서 뭐 이것이 수포자 그렇게 좀 우리 아이들을 좀 그거 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거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좀 저는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하는 수학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뭐 각 나라들이 지금 학생들의 활동을 강조하고 최근에 우리도 뭐 수학 체험전, 뭐 수학 체험 센터 건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 활동을 강조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편치 않냐. 세계가 가는 방향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위는 1989년에 미국의 수학교사회가 1990년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책이 NCT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책이고 저 책 3권이 있었어요. 저기에 정말로 학생 활동 중심에 굉장히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위 그것을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스탠다드 2000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학생 중심의 그거 중요하고 맞지만 사실 여기서보다는 좀 이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그 중학교에서 자꾸 증명을 빼는 게 됐는데 좀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추론이라 리즈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탠다드 2000에서는 추론 및 증명, 리즈닝 앤 프루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밑에 여기 지금 미국 지도가 있는데요. 2010년에는 미국에는 교육과정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 없지요. 그런데 주정부들이 거의가 다 40여 개의 주정부들이 모여서 그 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고 얘기를 하고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거기를 눈 감지 않는 이상 아셔요. 실제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소위 최근에 수학 전쟁이라는 말도 나요. Math War. 수학 전쟁이라는 말 나와서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다. 우리는 여기 학부모들이 지금 수학을 좀 쉽게 하자고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학부모들 앞장서가지고 수학 너무 쉬워서 이거 안 되겠다. Math War.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생기고 지금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수학 너무 쉬워서 국가 경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1997년에 우리 7차 교육 할 때 거의 98년에 교육과정 바꿨어요. 그래서 유토리 교육, 그래서 아주 그 삶의 여유를 즐기는 교육에서 우리 7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교육과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09년인가요? 2009년에 유토리 교육의 실패다. 그거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늘어났어요. 여기 지금 있는 게 제가 제 원고에는 있는데 연간 수업 실수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주당 4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2015년 지금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그런데 2009년서부터 일본은 지금 주당 5시간이에요. 그거 시간만 해도 800대 1011인데 이것을 일본은 45분 수업이고 우리는 40분 수업이에요. 이거를 시간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보다 70%밖에 안 하는 거예요. 분으로 따지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좀 쉽고 재밌게 물론 일본도 지금 쉽고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실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학교 우리는 45분, 일본은 50분 수업이에요. 이거 해보면 8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국가 경쟁 역성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교육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이건 지금 어디 가서 채워야 될까? 내용을 줄이면 될 거 아닌가? 이건 좀 너무 좀 책임이 없죠. 무책임한 얘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교과의 그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 좀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로 선택은 정말 그야말로 대학을 안 갈 학생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여기 과목에 기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이건 저기 기자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촬영하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데 이 전통적으로 대수 기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하가 우리 지금 빠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면 제가 기하 내용을 봤어요. 뭐가 있나.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수학 과제 탐구에 뭐 할지 지금 짐작이 가세요? 잘 안 가실 거예요. 이제 보면 알지만 실용 수학에도 뭐 해야 되나? 경제 수학에도 뭐 해야 되나? 뭐 있는데 기하는 사실 너무너무 많은 것 가운데 2차 곡선하고 저기 그 평면 공간 기하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타원 얘기도 못 듣고 끝납니다. 포물선 2차 곡선 할 때 이거 포물선이다 얘기 듣고 끝나지 성질 몰라요. 접시 안테나 뭐 물 받아서 뭐 어떡하고 뭐 반사경이 어쩌고 성경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어디 수학 체험전을 가든지 어디 뭐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저기 뭐예요 뭐 속삭이는 회랑 이거 가서 듣고 보고 이게 타원이란다 이렇게 가서 듣지 않으면 용어도 못 듣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 많이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가 애들이 왜 비행기 그 항로가 왜 타원인지 구명기가 우리는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도 빠져있다가 좀 사실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상생활하고 관련시켜서 아주 중요한 이런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 여기 뭐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조금 써놨는데 이건 조금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고등학교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 쉬워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1까지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할 애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 쉬운 수능 오케이 괜찮아요. 그 대신에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저희가 지금 뼈아픈 추억이 7차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월반은 안 되고 유급은 되는 이상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가 돈 때문에 저희가 경제가 안 돼서 그때 IMF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습관은 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AP 캘큘러스, 이거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쓰는 교과 과목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 밑에 제가 바닥에 있는 거는 이거는 영국에서 대학 입시를 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들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렇게 하면 수능 쉬워도 되고 필요 없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학부형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데 애들 자신감 없어지니까 걔네들 못하게 해라. 이거 좀 얘기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야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그 1월에 지금 대학 그 신문에서 조사한 거네. 학생들도 73% 쉬운 수능 반대한대요. 왜 반대하냐? 뭐 있죠. 수능 목표가 원래 학생 선발이기 때문에 선발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를 양산한다 그러고 그리고 수능 만점자 124명 배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절대평가해서 올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는 순간 자기가 5등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때 아이들의 절망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에 나갔을 때 정말 잘하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마치면서 정말 뼈아프지만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교육과정 얘기를 보면서 정말로 머릿속에 생각했더니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나이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기억이 있을까? 언젠가 수학이 엄청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고 외국의 경우는 1960년대입니다. 거기에 사건이 뭐냐면 1957년에 스푸트닉 쇼크예요. 러시아가 먼저 인공위성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리도 PSCS 뭐 무슨 그 BSCS 뭐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수학도 많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서 수학이 사실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때 1970년대. 그 수학이 점점 지금 쉬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안 되겠다 방향을 터닝하는 포인트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또 밑으로 가야 된다면 앞으로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정말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했는데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약간 이게 지금 공청회인데 상당히 좀 감성적으로 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이 원고를 바탕으로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번 그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현장 적합성 그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검토하신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처음 나온 것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했고요. 또
현장에서 초중고 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발견하거나 알게 된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차례 검토가 있었는데요. 1차 현장 적합성 검토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형식, 내용, 체계 등을 현장 시각으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 5가지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차 검토는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유의사항 간의 연계성, 또 새롭게 추가된 평가 유의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논의 과정에서 그 각 선생님들이 에피소드, 수업에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였고요. 또 저는 고등학교에서 있지만 초중고 선생님, 초중 선생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각 초중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성취 기준과 수업 차수와의 관계,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과정 중심 평가의 자유학기제 활용,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의 활용도와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다양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각각 달라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부분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또 저희도 수업을 하다 보면 같은 개념을 설명해도 어떤 반 아이들은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반 아이들은 또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그 내용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교수학습 유의사항을 통해 성취 기준의 내용을 수업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제시해서 학생과 교사가 그 감소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좋았고요. 평가 유의사항에서 아까 계속 제한됐다고 얘기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은 수업에서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감소로 인해서 다양성 부분까지 위축되면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는 것을 제한할 것 같은 그런 진술들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근본적인 재미와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음에 주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능이 그 내용 체계표에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설명이 부족해서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 시안을 바꿔서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검토 전에 그 강의를 들었어요. 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좀 이게 잘 와닿았는데 현장 선생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수학습 유의사항에서 지나치게 한정지은 내용들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가 유의사항의 정의적 측면이 강조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정 중심의 평가와 공학도구를 사용한 부분을 목표로 삼았으면 좀 더 강조하면 현장 교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구현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량이 경감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수업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수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패러다임으로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되고요. 학생과 교사의 상호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다양한 접근과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선별해내는 수업이 이런 형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수포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수업 만족도 향상과 연계해서 정의적 부분이 강조된 활동으로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과제 수행,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죠. 수학 교사와 지속적인 상담,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학 활동,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평가 방법의 다양한 활용은 학교와 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모여 구체화되고 현장에 도입이 쉬운 사례로 개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주체가 교사들한테 좀 많이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면서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시큰둥한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너 뭘 알게 되었니? 또는 너 배웠으면 언제 배웠니? 또 앞으로 뭘 배우고 싶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수일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짧질 않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박경미 교수님 원고를 진즉 받아서 거기에 대한 원고는 썼지만 오늘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 장 교수님 말씀에 몇 가지 제가 같이 토론을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장 교수님은 이제 상당히 저희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불편했던 심경을 피력하셔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CCS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2010년 교육과정 CCSS가 상당히 이제 질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8일 날 세계 6개국 교육과정 국제 비교에서 2010년의 미국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미국이 가르치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초등학교는 항상 세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우리 말하면 중고등학교 전체 합쳐봤자 우리 중학교에 겨우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거의 미국의 CCS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 매스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최근의 논쟁이 아니고 벌써 20년 이상 된 미국의 책입니다. 매스워 리터러리 지었고요. 매스워는 수학 교육자와 수학자들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학부모들 관계없고요. 수학 교육학자들과 수학자들의 싸움이고, 다시 말하면 학교와 대학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그 책에는 현재 미국이 그 책을 쓸 당시에는 미국이 수학 교육학자들이 6대 4로 우세하도록 써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은 아직도 수학 교육학자들이 이제 6대 4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대 8입니다. 2대 8. 수학 교육학자들은 힘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수학자들의 힘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수학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을 바라본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학 교육학자들은 힘이 2밖에 안 되고 수학자들의 힘이 8이나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주셨는데 당연하게 맞습니다. 일본은 수학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시수가 일본의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역시 많습니다. 이거 지난 5월에 다 밝혔고요.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80% 70%밖에 안 되는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학자들이나 수학교육학자들은 내용 가지고 시민단체 이런 지적에 이게 반론을 제기할 게 아니라 수학 시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면 수학 교육 시간, 학교 시수를 늘려서 일본만큼 가르치자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시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수학자들이나 수학교육학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그 결과 시간이 작으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을 줄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어도 인내해야 된다. 수학은 어려운 거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아니고 애들은 수학 교육을 하기 때문이고 애들은 수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게 수학을 못하는 게 애들 책임은 아닙니다. 무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악역을 시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원활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박기민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이 그동안 이 5가지의 개정 방향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에 방향이 이렇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개정 방향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부담 경감 실현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 강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교육에 누적된 문제를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거론하셨지만 일방적 주입식 교육 이런 수업이 학교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부족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진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는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교 수능과 그다음에 수리 논술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마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어기는 그런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2가지를 고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되는 개정, 벌써 4년마다 3번씩 개정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체가 이번에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가치를 좀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정말 연구진들이 수고한 것은 저도 과거에 3번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과정을 압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수고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꼭 개선돼야 될 나머지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단기간의 개정은 더 이상 힘들 겁니다. 지금도 반론이 많은 것은 정치권의 이 정권의 교체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사례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년 후나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10년간 어려운 일을 또 당해야 됩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미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포자가 발생한 원인을 박경미 교수님은 꼭 내용의 감축을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내용의 감축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서 그리고 학습, 토론학습 이런 수업에 대한 변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걸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내용 문제가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인정하지만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고 평가를 바꿔야 되고 수업을 바꿔야 된다면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조금 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과거와 달리 수학적 역량을 많이 그래도 집어넣은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유의사항 많은 곳에 말씀했지만 평가 유의사항도 바람직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런 수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은미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이 정도의 규정만으로는 학교가 수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학교 현장을 좀 가보시면 압니다. 제발 대학에만 앉아서 학교 수업 바꾸려고 문구만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 역시 2007보다 20%가 경감됐습니다. 저는 현장의 수업을 계속 컨설팅하면서 현장의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합니다.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업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줄어든 내용으로 과거와 같은 주입식 수업을 해가지고 진도를 빼버리면 10월 달에 수업이 끝납니다. 내용이 20%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내용 줄었다고 이제 여유 있다고 그리고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제대로 수학 교육을 해보겠다고 이 학생의 참여를 이끌고 토론 수업, 추론 수업 이런 수업을 하는 그런 교사들은 여전히 진도에 쫓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수학 교육의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수업 방법의 변화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변화를 도모하려면 지금 그런 제대로 수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선생님들은 수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수업하는 사람은 다 이구동성으로 내용이 많아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수업과 평가 혁신은 내용 감축과 더불어서 진행돼야 됩니다. 내용 감축을 안 하면 현장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진도 나가기 바쁘다는 핑계를 아직도 대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 댈 수 없도록 확실히 내용을 줄여주고 거기에 따른 이 교과서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 개발이 저는 훨씬 더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수업도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어도 학교 현장은 서서히 바뀝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지나야 이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이 이념, 방향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시한 시안은 아직도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키를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미적분 2가 쥐고 있습니다. 미적분 2를 대학 과정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를 4가지로나 설명했습니다. 미적분 2는 일반 선택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선택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러나 미적분 2는 앞에 2과목을 반드시 해야만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적분 2를 이수하려면 저절로 3과목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특히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 2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과목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미적분 2가 아까 박경 교수님 말씀에 대학에서 100% 겹치는 건 아니다 했는데 100%라는 의미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100%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 있는 미적분 2에 나오는 설명이 대학 책에 100%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대학교는 더 추가해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0% 일치한다는 말은 고등학교 책이 대학 책에 100%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수학계가 착각하는 것은 미적분 2의 방식과 대학의 미적분학 설명 방식이 다르다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최근에 대학이 다 이공계 수학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공계 수학은 국제적인 공학 인증제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운사라는 수학 전문 출판사에 가서 우리나라 전 대학에서 사용하는 미적분 책을 봤는데 전 대학이 2종류의 책을 쓰고 있었고 그 2종류의 책을 갖다가 고등학교 책과 비교했는데 단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책이 그대로 반복되고요. 실제로 저는 2년 전에 중위권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강의했습니다. 제가 역시 똑같이 고등학교 책을 똑같이 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책이었지만. 그리고 주당 3시간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일부 우리나라에서 한 2-3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미적분학을 대학에서는 대부분 모든 대학이 6학점 즉 2학기에 걸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당 3시간 1학기만 하는 대학은 힘들겠죠. 고등학교 안 가르치면. 그러나 대부분 다 2학기 동안 6학점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 대학들은 3학기에 걸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학을 너무 빨리 가르치는 대학도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가 또 일반 선택에 있으면 학습부담 경감이 안 일어난 이유가 그 이전에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수학 1, 2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다 미적분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습량 경감을 진짜 시키려면은, 그리고 학생들의 교사들의 교수 학습 방법, 평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미적분 툴을 없애야만 진짜 내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툴을 가르쳐본 많은 현장 교사들은 미적분 툴은 공식 위주의 암기 교육으로, 즉 결국 공식만 외우는 거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21세기에 인터넷에 없던 시절에 그런 것을 외워야 되는 시절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나 그런 공식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수업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교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적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많은 수학계가 미적분 없으면 나라 망한다, 미적분 없으면 이 국력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7차 교육과정에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복귀되지 않고 있는 복수수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수가 7차 교육과정에서 없어질 때 많은 수학자들이 국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15년 지났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박기민 교수님 또 하나는 수능에서 이제 미적분이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태껏 저는 수능 공청회, 지난 7차 이후에 역시 3번의 수능 공청회 가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싸웠지만 전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부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수학계가 보통 힘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에, 이번 수능 공청회 와서 전체 수학을 반드시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미적분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면 선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수학, 완투, 미적분은 다 선택해야 되고요. 거기에 2과목, 확률 통계까지 선택하면 4과목이 다 선택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수능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고급 과목까지 무려 12과목 중에 미적분 관련 과목이 6과목이나 됩니다. 50%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2 정도 하나 일반 선택에서 밀어내도 심화 수학에 다 있고요. 고급 수학에 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미적분을 중복해서 편성해서 미적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물론 다른 미적분 이전의 다른 교육과정을 줄이는데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은 미적분 2 정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아까 심화 수학이 없어지면 과학고와 일반고의 이 차별이 심화될 것이다 했지만 이 과학고를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현재 과학고는 심화 수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과학고도 다 일반 선택만 합니다. 고급 수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목으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단체가 그동안 주장해서 대학교 수리 논술에서 대학과정, 다시 말하면 고급 수학 과정에서 이 수리 논술 문제 출제하던 것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들이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칩니다. 과학고도 입시를 위한 학교입니다. 그들이 수학을 잘하려고 고급 수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과학고에서 고급 수학 가르쳤고 입시를 가르쳤습니다. 입시에 따라서 고급 수학은 가르치든가 안 가르치든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수학 잘할까 봐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고에서도 만약 입시를 위해서 미적분 2 또는 고급 수학이 필요하다면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겁니다. 어느 학교가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특히 심화 수학은 생긴 지 지금 2007 정도 생겼는데 생긴 내역이 그렇습니다. 심화 수학은 대학교의 수리 논술에서 찾고 대학과정을 출제하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학과정을 설치한 겁니다. 대학과정에서 그런 수학을 내면 못 내게 해야 되는데 왜 교육과정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대학에서 그런 시험 내니까 거기 대비학습을 시키려고 만든 겁니다. 따라서 심화 수학 과목은 지금 책만 있지 그것을 실제로 배운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겠는데 내용이 줄어들면 난이도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더 힘들 거라겠지만 그것은 여태까지 수능이 성취 기준을 어기고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 기준이라는 엄연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 문제 역시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을 지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여태껏 수학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번 EBS 책들이 조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고난이도 문제, 즉 성취 기준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부형들은 특히 중학교 1학년 학부형들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너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이 2021년 수능 이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그것을 적용받는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하기 싫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선행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학부형들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개편 방향도 그렇듯이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축소해서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면 지금 즉시 수능 과목을 발표해야 됩니다. 2017년 3년 예고제를 이럴 때는 또 필요한다고 지킨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올해 안에 수능 과목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